이번에는 임대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는 매매사업자였잖아요. 임대사업자, 이제 주택의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줄여서 주임사라고 하죠. 네, 이거는 주임사일 경우에는 뭐 법인 임대사업자, 법인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나 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 취득세 감면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경우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일 때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이에요. 3억 이하이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 등록해야 되고, 네, 이럴 경우에 100% 취득세가 감면이 돼요. 그런데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감면 취득세의 15%는 또 내야 됩니다. 15%는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혜택이 많이 없었다고 해나? 네, 그런 혜택이 거의 없고요. 그 대신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아니, 우리가 이제 집이 있고 또 임대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입대를 줄 거 아니에요? 전세든 월세든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 때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 조건이 임대주택이 10년 의무 지켜야 되고요. 요새는 모두 10년 장기 임대만 등록 가능하잖아요. 10년 의무 지켜야 되고, 공시가격, 또 공시가가 6억, 또 수도권은 6억, 또 지방은 3억 이하여야 돼요.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5%, 임대료 증액 5%, 네, 이것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2년 이상 여기 거주주택에 살고 있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네, 이래서 경우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네, 10년 장기 임대에 등록했을 경우죠. 지금은 10년 장기 임대 등록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4년이나 8년이 있었거든요. 이게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간단하게. 너무 길면은 팔고 싶을 때 못 팔잖아요. 그쵸? 이 집값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 팔고 싶어요. 근데 10년이 안 됐어. 그럼 못 파는 거예요. 아니, 팔면은 또 세금을 또 토해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면적별로 혜택이 달라요. 만일에 40제곱미터 이하다. 그럴 때는 100%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 그때는 75% 감면해줍니다. 그 다음에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2채 이상 시, 이 경우가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거거든요. 다가구일 경우에는 1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6억 이하, 또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또 4억 이하, 저기 수도권 외에는 2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거죠. 차이가
여기는 공시가격이 그냥 6억 3억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여기는 또 공동주택이랑 오피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적용되죠. 여기는 6억 3억. 그리고 임대료 증액은 똑같고요. 똑같이 지켜야 되고. 조건은 네, 비슷비슷하니까 네. 한번 외워두시면 좋죠.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요. 있을 때 합산 배제를 해줘요.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근데 이것도 뭐 조정지역에도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고 비조정지역에도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합산 배제를 비조정 거만 해줍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건 합산 배제를 안 해줘요. 조정지역에 있는 건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조건이 있어요. 그냥은 안 해주겠죠. 또 지자체 세무서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10년 하고 그다음에 5% 준수. 또 6억 3억 똑같네요. 6억 3억. 근데 이거는 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10년 그거 10년 등록 5% 또 6억 3억 이 조건에 맞아야지 그 또 세금 혜택을 주니까요. 네, 이건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꾸 들으면 외워집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는 종합소득세를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자는 이제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겠죠. 근데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볼게요. 다주택자들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임대소득이 있으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1주택 가지고 있어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1주택 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 보면 집을 그러니까 여기 월세나 뭐 전세 주고 자기는 또 전세 살아요. 그럼 1주택자인데 그 임대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주택이 9억 초과될 때 9억 초과시만 종합소득 냅니다. 안 그러면 안 내도 돼요. 9억 초과가 아니면. 그리고 2주택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내요. 월세. 3주택일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돼야 돼요. 3억 초과시. 그때 종합소득세 내요. 여기서 우리가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또 공시지가,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제외합니다. 네, 이거는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빼고 주택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주택자 기준이죠. 다주택자일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하나일 때는 75% 감면해줘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두 개일 때는 50% 감면해줍니다. 근데 또 이럴 때 이렇게 감면해줄 때도 조건이 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억 이하여야 되고 공시가격 6억 이하. 그 다음에 또 임대료 5% 준수하고요. 지자체 세무서 또 등록해야 되고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을 줘요. 인가세 같은 경우는 그 월세랑 그다음에 전세금, 뭐
전세금, 보증금, 월세 받는 거나 그런 데 대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낼 때, 이 전세금,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부가세가 사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뭐 간이 사업자, 일반 과세, 그다음에 법인 과세 이렇잖아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한 번 내고 1년에 한 번, 일반 사업자는 2번 내요. 법인 사업자는 4번 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 보증금 저거를 계산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공식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증금에서 빼기 3억을 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임대일수 곱하기 1.2입니다. 1.2는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을 한 거거든요. 이게 바뀌었으면 이제 그걸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해서 365 합니다. 이러면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도 되고 전세금이죠. 금에 대한 그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보증금이 3억을 안 넘으면 이건 없겠죠? 뭐 이제 월세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가 이건 주택일 경우잖아요. 주택일 경우였고 이제 상가가 아니고 이제 상가일 경우에는 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사업자일 경우. 근데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나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 세금은 똑같아요. 임대사업자도 취득세는 그 4.6% 상가일 때, 그 다음에 9.4% 되는 경우가 있었죠. 법인일 경우에 그 대도시 과밀억세권력이고 5년 이상 됐을 때 9.4% 취득세를 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개인일 경우에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일 경우에 뭐 개인은 50%, 40% 뭐 이렇게 내서 임대사업자니까 네 이거 넣고 양도세는 양도할 경우에 그 임대사업자는 기본세율로 이제 되는 거죠. 개인일 경우에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 기본세율도 됩니다. 개인 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는 그거였잖아요. 1년 미만 50%, 2년 미만일 때는 40% 그런 식으로 양도세를 냈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 같은 거는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종부세도 아까 없다고 했죠. 종부세 같은 것도 없어요. 종소세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에 대한 그걸 내야 되잖아요. 아까 주택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줬었잖아요. 아까 뭐 하나 있고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그렇게 감면을 해줬어요. 아까 구하는 계산식을 안 했었는데 이거 소득 구하는 게 이거랑 비슷해요. 부가세 구하는 거랑 월세에다가 플러스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그 간주임대료 구해야 되겠죠. 간주임대료 구해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식은 이거랑 부가세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60%를 더해줘요. 이게 달라요. 60%를 더해주면 간주임대로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구할 때는 60% 곱하기 더해줍니다. 이거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상가 부가세도 이 식으로 구해서 내시면 됩니다. 이제 강의할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아까는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금을 알아본 거고요. 이건 임대차 보호법은 집이 있으면 새들을 살잖아요.
근데 새 들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죠. 임대차, 네, 먼저 주택과 상가 임대차 이렇게 비교해서 볼 건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볼게요. 주택 임대차 3법이라고 있잖아요.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요. 전월세 상환제는 5% 이상 초과해서 올리지 마라. 네, 그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이제 1개월, 계약기간 1개월 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초기 2년에서 더해서 2년까지 총 4년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묵시적 갱신이라고 계약이 6개월 전이나 계약이 1개월 후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임대인도 아무 말이 없고 여기 사는 사람도 아무 말이 없어요. 계약에 대해서. 그럼 묵시적 갱신이 저절로 이제 갱신이 되어서 또 2년이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월세가 뭐 2개월 연체되면은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연체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 계약을 했으면은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라. 근데 여기 바로 임대차 3법이죠. 그 주택에 대한 상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5% 이상 안 되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상가는 이제 계약기간 전 6개월에서 여기는 2개월까지예요. 2개월. 여기는 1개월까지였죠. 여기 2개월까지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간도 주택은 2년에서 2년이었는데 상가는 초기 2년에서 그 다음 할 때는 초기 2년 합쳐서 10년, 그러니까 8년까지 더해서 다 합쳐서 10년까지 더 할 수 있다. 네. 까지 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체되면은 계약 해지됐는데 상가는 3개월 연체 시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시간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임대를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경매로 이제 이 집이 넘어가 버릴 때 그때 전세금을 못 받을까봐 요새 전세 사기고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전세금을 못 받을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건 경매 공부와 조금 연관되는 건데요.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고 이사를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이거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요. 자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이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 대항력은 내가 내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라고 하고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최우선으로 경매 이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사를 가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라. 전입신고는 보통 안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생기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받으려면은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당 신청을 꼭 해야 돼요. 배당 신청을 꼭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 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신청 꼭 해야. 근데 대항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생기는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신청을 안 해도 저절로 생겨요. 생기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 기준입니다. 전세금이 엄청 많고 하면은 안 돼요. 그 기준액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울 있고요. 그다음에 과밀억제권, 그다음에 뭐 김포, 안양, 뭐 세종, 화성 뭐 이렇게 있어요. 세종, 화성. 그다음에 광역시, 이천, 뭐 파주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소액 임차인 기준이, 그러니까 전세금이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과밀억제권 김포, 뭐 세종 이런 경우에는 1억 3천일 때 4,300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광역시, 이천, 파주, 광주, 안산, 평택은 7천만 원. 7천만 원 전세금이 이제 7천만 원일 때 2,300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6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도 똑같아요. 이사 대신에 여기는 이사를 하고, 그다음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하죠. 사업자 등록하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겨요. 상가는. 그다음에 여기다가 확정 일자 받으면 똑같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대항력이 생기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이 이거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환산보증금 이내여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환산보증금이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만약 보증금이 2억이다.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2억 5천. 환산보증금이 2억 5천이라는 거죠. 이게 환산보증금도 지역마다 다른데 또 있어요. 이렇게. 서울, 뭐 과밀억제, 그다음 부산, 그다음에 광역시, 세종, 뭐 화성, 그다음 또 그 외 이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지역이. 환산보증금 액수가 서울은 9억이야. 과밀억제가 6억 9천이야. 여기는 5억 4천이야. 그 외에는 3억 7천 이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2억 5천이 이거는 다 받을 수 있네요. 네, 2억 5천이면 만일에 서울에 사는데 9억을 넘어 10억이다. 그러면 또 못 받는 거죠. 환산보증금은 네, 그렇게 알면 되시고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되고,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은 또 다른데 또 이걸 또 지역이 또 다르거든요. 소액 보증금이 일단 서울, 과밀억제, 광역시, 안산, 용인 뭐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뭐 있어요. 있을 때 소액 보증금 액수가 6억 6,500. 그때 2,200 받을 수 있어요. 2,200. 그 다음에 광역시 과밀억제권은 5,500 이하일 때 1,900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3,800 하면 1,300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3천만 원일 때는 1천만 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 뭐
경매를 한다거나 주택을 살 때 아래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대출을 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LTV, DTI, DSR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LTV는 어디서 나온 텔레비전 T 이름이 아니고요.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Loan to Value Ratio예요. 이 뜻이 그대로 직역하면은 가치 비율에 대한 대출, 뭐 그런 식으로 영어를 직역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 말을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해주냐. 아니면 뭐 7억짜리 뭐 집이 있다. 그럼 대출 얼마 받을 수 있고, 뭐 대출 이 LTV 비율이 뭐 60%다. 그럼 7억짜리는 7, 6이 42, 4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LTV는 쉬워요. 쉬운데 이제 DTI랑 DSR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죠. DTI는 영어로 하면 Debt to Income. 해석하면은 소득에 대한 부채,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이게 자세하게 하면은 연소득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DSR이랑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DSR은 Debt Service Ratio 해가지고 이거 부채죠? 부채 서비스 비율 이렇게 해석이 바로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연간 소득이 있잖아요. 연간 소득분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연간 대출 상환액입니다. 상환액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연간 소득에다가 연간 대출 상환액. 상환하면 곱하기 100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 말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차이가 뭐예요? 원리금이죠. 이게 뭐 무슨 차이냐? 얘는 주담대 총대 연간 대출 상환액이 주담대 원리금에다가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담대 원리금에다가 기타 대출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이게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기타 대출 이자만 있었는데 여기는 기타 대출 원리금이 더 많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를 계산하실 때 연간소득은 1년 연간소득이에요. 1년. 그리고 이 연간대출 상환액도 1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을 1년으로 잡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LTV, DTI의 DSR을 이렇게 조건별로 한번 어떻게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애대출 주담대 최근에 막 뉴스 나왔잖아요. 80% 이렇게 해준다. 근데 80%를 해줘도 이게 DSR에서 다 걸립니다. DSR이 지금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5억짜리 집을 산다.
아니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80% 8억이 나와야 되잖아 대출이. 근데 이렇게 안 나와. DSR에 적용을 해보면은 저만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별로 한번 어떻게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세무이체도 주담대가 요번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택가격, 부부 합산 소득 이런 조건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최대 6억까지 됩니다. 최대 6억까지 되고요. 그래서 LTV는 80%라고 나왔죠. DTI는 60%입니다. 그리고 DSR은 40%예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50%까지 이렇게 되는데 최대 6억 네. DSR에서 많이 막히죠. LTV를 80%로 풀어줘도 DSR에서 계산해보면 또 막히니까요. 그다음에 무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부부 합산 소득 조건이 있어요. 또 주택가격도 투과지역, 그다음에 조정지역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9억 이하이고 여기는 8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은 9천만 이하. 요번에 막 조정지역 해제되고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대 4억까지 해줍니다. 최대 4억. 여기는 최대 6억이었죠. 최대 4억까지 해주고요. 자, LTV를 볼게요. LTV는 이게 좀 뒤에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하고요. DTI는 여기도 60%고요. DSR은 다 똑같아요. 50%. 이 경우가 다 똑같고 이건 다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1주택자 대출 비율 볼게요. 처분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제한 없어요. 1주택자 없고 처분 조건이 있어야 되고 처분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전입 의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어요. 그냥 처분만 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LTV도 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2주택자는 투과지역, 조정지역은 안 되고 비조정지역은 됩니다. 비조정지역은 돼요. LTV 60%까지 되고요. 그다음 DTI 50%까지 돼요. 이거는 똑같고요. 아까 안 봤던 이 LTV를 한번 볼까요? 투자 조정 LTV가 여기 무주택 실수요자일 때 이렇게 또 나눠요. 투가, 조정, 비조정으로 나뉩니다. 투가, 조정, 비조정으로 나눠요. 투가일 때 6억 이하, 그 다음에 6에서 9억 이렇게 나눠요. 투가일 때는 6억 이하는 60%, 6에서 9억은 50%예요. 조정지역은 5억 이하는 70%, 그 다음에 5에서 8억은 60%입니다. 비조정지역은 70% 이렇게 되고요. 아까 봤던 무주택자 실수요자 그거 LTV 볼 텐데요. LTV가 이렇게 투가, 조정, 비조정 이렇게 나뉘어요. 투가 지역에서 6억 이하, 6억에서 9억, 조정에서 5억 이하, 5억에서 8억, 비조정 지역은 70%, 투가 지역은 6억 이하일 땐 60%, 6억에서 9억은 50%, 조정 지역에서는 5억 이하는 70%, 5에서 8억일 때는 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처분 조건 가지고 이제 대출 받을 때
LTV 볼게요. LTV는 또 이렇게 조정 지역별로 나뉘어요. 아니면 투과 지역, 조정 지역, 비조정. 그다음에 9억이야, 9억 초과. 그다음에 여기는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됩니다. 그럼 9억 이하일 때는 40%, 9억 초과되면 20%. 조정에서는 9억 이하일 때는 50%, 9억 그 초과일 때는 30%, 그다음 비조정 지역일 때는 70%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DTI는 1주택자 서분권자 서분 조건에서 대출 받을 때 DTI 조건은 이렇게 돼요. 투과, 조정, 비조정. 투기 과열 지역은 40%, 조정 지역은 50%, 비조정 지역은 60%.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